지난 과거 1950년 당시 선진국이라고 자부할 만큼 찬란했던 아시아 리더 국가였으나 1960년대부터 내리막을 시작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지난달 6일 벨라포치라는 필리핀 유명 인플루언서의 틱톡 우길기 문신 사건으로 한국과 필리핀 네티즌들 사이에서 커다란 논쟁을 일으켰던 해당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때 부정부패의 끝판왕급 나라였던 필리핀마저 한국산 무기로 중무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필리핀 정권의 부패 역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필리핀은 과거 아시아에서 부자 나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으며 아시아에서 엄청난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일으켜낸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1950년대 당시 정말로 선진국이었으나 1960년대부터 내리막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 내리막이 시작된 배경은 1965년에 필리핀의 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총 21년간 독재를 하였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항일 게릴라군으로 참전도 했으며 정권 초기에는 지지율도 상당히 높았으며 필리핀의 실업률을 개선하는 등 여러가지 성과를 올리며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임기가 끝나고 두 번째 임기 때부터 그는 필리핀의 이익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자신의 명성과 부를 쌓기 위해서만 전념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6만 5천 명이던 필리핀군을 레벨로 증설해 27만 명으로 늘린 뒤 자신의 친위와 근위 세력으로만 삼았습니다. 더불어 언론의 자유를 폐지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멜다 마르코스는 1953년 미스 마닐라와 1954년 미스 필리핀 출신일 정도로 선천적인 미모가 뛰어났으며 사치의 여왕이란 닉네임을 보유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멜다 마르코스와 함께 엄청난 부패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녀는 8년간 매일 구두를 갈아 신었다고 했으며 하루도 같은 구두를 신은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구두 수집강이었습니다. 그녀는 3,000켤레의 명품 구두를 사들이기도 했으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치 품목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또 매일매일 파티를 열고 엄청난 돈을 썼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사치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티를 열기 위해 뉴욕의 아파트까지 구매했습니다. 뉴욕 호텔에 머물면서 매일 500만원어치 꽃을 사들였으며 쇼핑할 때는 수행원이 40명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이때 수행원이 들고 다니는 평균적인 옷과 가방의 수는 300개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는 한 백화점에서 1,000억 원을 소비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으며 뉴욕에서는 50억 원의 관광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공 해변을 만든다며 호주에서 비행기에 모래를 실어왔으며 맨하탄에 건물을 산다며 1,200억 원을 소비했습니다. 위의 금액들은 1970년대와 80년대인 것이며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감안한다면 상상을 초월한 금액일 것입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부패 행위를 대통령과 영부인이 함께하였으며 그의 임기 종료인 1986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임기가 끝난 후 그들은 끝내 필리핀에서 살 수 없게 되어 하와이로 망명합니다. 그러나 3년 뒤인 1989년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후로 2010년 필리핀 하원 의원 선거에 아들과 함께 당선되며 다시 부귀영화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19년 7월 자신의 구순 생일 파티를 열었고 VIP와 일반 시민의 음식을 다르게 제공해 일반 시민 261명이 식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파티는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21년이란 쟁 기간 동안 부정 축지한 재산은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필리핀 대법원은 대략 하나로 11조 원 이상을 축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권의 부패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그 이후 17대 두테르테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인권보다는 치안 확보를 우선시했습니다. 강력범의 경우 별다른 재판 절차 없이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과격한 정책을 추진해 서방 세계로부터 인권 범죄국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듯 서방 세계로부터 인권 범죄국으로 낙인 찍힌 상황에서 서방 세계의 투자를 받아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두테르테도 이에 굴하지 않고 심지어 미국을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에게 가장 손을 먼저 내민 건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의 도로와 항만, 철도 등 인프라 전반에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고 두테르테는 시진핑 주석을 만나 260억 달러, 하나로 약 3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합의를 하였고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수하게 필리핀의 발전을 위해 엄청난 거금을 투자할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필리핀은 너무나도 쉬운 먹잇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실리 외교를 주장하던 두테르테는 중국의 투자 외에는 외자를 유치할 능력이 없었고 중국은 투자를 빌미로 남중국해 분쟁 문제에서 두테르테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이후 7월 28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에 갑자기 항복선언을 하였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국회 연단에 선 그는 더 이상 중국에 맞설 수 없다며 영토 분쟁을 벌이던 일부 섬과 바다가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발언의 내용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과 전쟁을 해야 하지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두테르테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은 최근까지 필리핀과 중국이 영토 분쟁 중이던 스프레틀리 군도와 스카보로 암초 두 지역 모두 중국군이 강제로 점령한 뒤 군사기지를 건설 중인 지역이었습니다. 과거 필리핀 정부는 이 같은 중국의 행포를 비난하고 국제재판까지 벌여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지만 불과 5년 만에 자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 자리에서 이 지역을 지킬 힘이 없다라며 고백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현재 필리핀이 이토록 수세에 몰린 까닭은 시일구 때문입니다. 시일구 사태로 2,000명 가까운 자국민들이 사망한 상황에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이 백신을 개발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제공해 주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했습니다. 자신들의 영해를 시일구 백신과의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두테르테의 이와 같은 결정이 우리나라에게까지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가 원료를 수입하거나 물건을 수출할 때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김은규 교수는 이 지역을 거치지 않고 삥 돌아가면 그만큼 운송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물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경우 무려 90%가 이 지역을 거쳐가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수송의 목줄을 중국이 지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안보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대단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중국의 힘이 강해질수록 우리로선 중국과의 협상이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아시아 대륙 전체에 대한 패권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테르테 연설 매출 후 중국은 이 지역에서 고강도 군사 훈련을 실시했음을 만천하에 공개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무력으로 가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필리핀은 미국과 협력하는 것으로 대외정책을 방향을 틀었으며 중국과의 남중국해 충돌에 대비해 본격적인 군사력 증강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테르테가 그동안 미국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수시로 해왔었고 그동안 수많은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게 두테르테는 신뢰를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필리핀의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른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서방 세계의 무기로 군사력을 보강할 수 없던 필리핀 입장에서는 한국산 무기는 훌륭한 성능과 더불어 매력적인 가격까지 갖추고 있어서 필리핀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에는 최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한국산 무기 사랑은 그야말로 6회 공군 모두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필리핀의 육군은 개인 화기와 포병, 기동장비까지 한국산으로 도배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K2C1 소총과 K-12 다목적 기관총, K-15 경기관총 등 한국산 총기가 육군과 경찰에 대량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동장비로는 KM450 트럭이 1,400대, KM250 트럭이 450여 대가 납품됐고 한국형 험비로 불리는 K151 소형 전술 차량이 약 960억 원 규모로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육군의 수건 사업인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도 우리나라 하나디펜스의 K-21 보병 전투 장갑차가 최종 후보로 선정돼 납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해상 영유권 분쟁에서 핵심 전략으로 활약할 해군과 공군 전력 역시 한국산이 주력이 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 제대로 된 전투기가 없던 필리핀 공군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첫 번째 전투기인 국산 경전투기 FA-50PH 12대를 도입했습니다. FA-50PH는 명실상부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해군 역시 완전히 한국산으로 무장합니다. 필리핀 해군이 세척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레고리오 델피라 3000톤급 호위함은 미국의 태역 경비함을 우리나라 하나 시스템이 전투체계 설치 등 개량을 통해 호위함으로 탈바꿈시킨 군함인데요. 델피라급 다음으로 강력한 전투함인 콘라드 야급은 한국의 포항급 초계함 충주함이 공유된 것이고 핵심 연안 초계 전력으로 활약 중인 보니 세라노급 고속정은 한국의 참수리급 고속정을 넘겨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 전투함에 쓰이는 한국의 청상어뢰도 다량 구입해 보유 중입니다.
외국산 태역 전투함만 사용했던 필리핀군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전투함인 호세 리잘은 두 척에 3억 3,700만 달러로 한 척당 하나로 약 2천억 원에 육박하며 필리핀이 주문한 외국산 무기 가운데 단일 무기로는 역대 최고가를 자랑합니다. 또한 필리핀 해군은 호세 리자람을 취역시키고 내년에 이번함인 안토니오 루나함을 인수할 예정인데요. 인수가 완료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 해군과 CIWS 등을 탑재해 대공 전투 능력을 크게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두테르테 정부가 추진하는 필리핀군 현대화 프로그램은 한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프로젝트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과 필리핀의 대립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의 선전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으뜸왕이었습니다.